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깊숙한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흙밟으며 살아온 정만수라고 합니다. 정신없이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벌써 황혼의 자락에 접어들게 되었네요. 20살이 갓 넘었을 무렵 마을 잔치에서 처음 마주친 순덕이와 눈이 마주친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함께한 세월이 50년이 넘었습니다. 기계 없이 손으로 벼 이양을 하고 보릿고개를 이겨내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내와 저는 한 줌의 땅이라도 허투루 여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서로를 원망한 적 없이 고된 하루 끝엔 마당 끝에 놓인 나무 평상에 앉아 손등에 흙먼지를 털어내며 된장찌개에 보리밥 한 그릇을 나눴습니다. 오래된 기와집에는 저와 순덕이 둘만 남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장 서는 날인데 같이 가서 이것저것 사올까요? 그래, 가서 장 좀 봐오자고. 당신 거기 찹쌀 도나스 좋아하잖아. 그것도 좀 사오고. 어이구 양반, 내가 찹쌀 도나스 좋아하는 것도 기억해주고 고맙네. 고맙지. 어디 가서 나같이 마누라밖에 모르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러게요. 우리 아들내미가 당신 닮아서 그렇게 지 처한테만 잘하는가 봐요. 그러게, 지 처한테 신경 쓰는 거 부모한테 반만 쓰면 좋을 것을. 나도 마누라밖에 몰랐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는 우리 부모님 생각도 했는데 말이야. 아침이면 다구는 소리에 눈을 뜨고 볕 좋은 날이면 장독대 옆에 앉아 묵은 고추장을 뒤적이며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금세 흘러갑니다. 비록 시끌벅적한 소리는 없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오래된 마음이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도연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귀한 놈이지요. 어릴 적엔 참 말 잘 듣고 눈치 빠른 아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마음의 거리가 생기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한 후에는 지금은 명절에도 얼굴 한번 보기 어려운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아내와 둘이 말 맞춰가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나고 설날이 지나고 추석이 지나도 아들의 빈자리는 그대로였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혹시나 싶어 수화기를 들고도 곧 허탈해지는 일이 반복됐죠. 참 이상한 일이지요. 아버지가 필요할 때는 새벽에도 전화를 걸던 아이인데 말이죠. 언젠가부터 부모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하는 게 우리도 안 된 마음에 급한 마음에 도와주었지만 이것이 아들에게는 의례 습관이 되어버리고 당연시 되었던지 이제는 그저 돈이 필요할 때에만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아버지, 저 좀 급해서요. 생활비가 조금 부족한데 돈 조금만 보내주시면 안 돼요? 안사람한테는 보너스 받았다고 큰 소리 쳤는데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아서요. 그래? 그럼 얼마나 필요한데? 한 50만 원만 붙여주세요. 제가 다음 달에 월급 들어오면 조금씩 갚겠습니다. 됐다, 넣어둬라. 내가 돈 50 때문에 우리 아들 기죽일 것 같으냐? 아버지 그 정도는 너 해줄 수 있으니 잘 받아서 큰 소리 치며 살아라. 고맙습니다, 아버지. 참, 그렇게 말을 꺼내는 순간이면 참으로 복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 나이에 돈 50 때문에 전화한 아들이 참으로 답답하기도 하고 간만에 전화가 왔기에 그래도 반가운 마음이 들고 그래도 살아있구나 싶어 은근 안도감이 먼저 들기도 했지요. 부모 마음에 무슨 일로 뻔히 전화했는지 알면서도 그 목소리에 어딘가 아프진 않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진 않나 걱정이 마음을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요, 돈 때문이라 쳐도 저는 그렇게라도 연락이 오는 게 다행이라 여깁니다. 세상엔 자식 얼굴조차 영영 못 보는 사람도 있다 하니까 말이죠. 아내도 그렇게라도 아들에게 연락을 받는 날이면 하루 종일 화색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연속이 된다는 것이 큰일이었습니다. 작게 도와줬던 돈은 점점 액수가 커졌기에 아예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사업 자금을 손벌리는 일이 벌어졌고 결국 아내와 의논한 뒤
큰맘 먹고 대출받아 도와줬더니만 그게 잘 되고 호황을 이룰 때는 연락 한 번이 오질 않더라고요. 카톡 사진을 보니 가족들이랑 손주랑 해외로 여행 간 사진이 보였고 호텔 뷔페에다 며느리 명품, 자기 명품 사느라 정신없었고 손주도 비싼 아이스하키 같은 스포츠를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1, 2년 뒤 얼마 전 그놈의 도연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돈의 액수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반가움보다도 먼저 가슴 한편이 싸늘하게 굳어버렸죠. 또 무슨 일이구나 싶었지요.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머뭇거리다 꺼낸 말이 기막힌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좀 크게 물렸어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가슴은 아들에 대한 실망과 걱정이 뒤섞인 채로 쿵 내려앉았습니다. 처음 사업 시작한다고 기회만 주면 크게 키워서 부모에게 효도하겠다고 허리 굽혀 말하던 놈이었죠. 틀림없다고 자신 있다던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 한번 잘 살아봐라. 오랫동안 회사 일했으니 남자라면 자기 사업할 수 있는 배포도 있어야지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대출까지 받아줬는데 카톡에 그렇게 자랑할 땐 언제고 몇 해 지나니 본전도 못 건지고 허망하게 망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연락 한 번 없다가 망하니 의례 자동적으로 부모한테 손 벌리러 찾아온 것이었죠. 도연이 좀 도와줍시다. 재산 나중에 다 싸갈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아들 하나 있는 거 본경에 빠졌다는데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싸갈 재산도 없고 도와줄 재산도 없어. 우리는 이제 점점 힘없어질 텐데 어떻게 먹고 살 건데? 집도 잡힌 마당에 더 도와주다가는 큰일 나. 저 녀석 정작 잘 될 때 우리한테 연락 한 통 없던 거 당신도 다 알잖아. 부모가 자식한테 뭘 바래야 도와주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다 방법이 있어. 이번에야말로 안 도와주려고 했기에 저는 도와주는 것을 절대로 반대했습니다. 자식도 중하지만 저희가 먼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내는 제발 이번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아들 옆에서 제게 애원을 했지만 저는 이러다 진짜 버릇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아내가 처갓집에서 물려받은 땅을 팔아서 아들을 마음대로 도와주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한참 부부싸움도 하고 했지만 아내가 자기 명의의 것을 알아서 도와준다는데 제가 뭘 어쩌겠냐 싶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 처갓집 유산은 고스란히 도연이 사업자금으로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보답 한 번 안 해줘도 너무나도 행복했지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식 앞에서는 손해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부모인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또 어찌어찌 지나가서 이제 막 안정을 찾으려나 싶더니 갑자기 아들은 또다시 몇 년 만에 빚에 몰려 얼굴이 초췌해진 채 찾아와선 이번만 살려달라고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죠. 아내 순덕이는 방에 들어가 울었고 저는 거실에 앉아 TV 소리만 덩그러니 키운 채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속에선 이놈이 자식인지 왼수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목 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막상 손을 내밀어 오는 자식에게 그래도 아버지라고 등을 돌릴 수 없었죠. 돈이란 게 모은 사람에겐 피 같은 건데 받아가는 자식들 눈엔 그저 기름값이나 카드값처럼 가볍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놈이 가져간 돈이 얼마인지 지금은 계산조차 하기 싫습니다. 처음에는 적금 통장을 깼고 다음엔 집안 가재도구들을 하나둘 줄였고 결국에는 노후자금으로 모아뒀던 은행 예금까지 모두 싹 털렸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다 하여 마지막으로 남겨둔 땅, 마을 어귀 개울가 옆에 자리한 밭 한 떼기를 팔아달라고 도연이가 또 연락을 해왔죠. 그 땅은요, 저와 순덕이가 결혼하고 몇 해 지나 빚을 내어 산 우리 인생의 뿌리 같은 곳입니다. 아침이면 순덕이는 고무신에 흙을 묻히고 저는 낫을 들고 언덕을 올라
그 밭에 서곤 했습니다. 30해가 넘는 시간 동안 그 밭은 우리 가족의 밥상이었고 도연이 학비였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두 사람의 땀과 숨이 고스란히 스며든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 땅을 팔아달라니 그 말이 입에 붙은 듯 툭 튀어나오는 아들을 보고 저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그 땅은 안 된다. 거긴 팔 수 없다. 말은 조용했지만 속은 그날 종일 요동쳤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마치 마지막 숨통을 쥐고 매달리는 사람처럼 매달리고 또 매달렸죠. 아버지, 제발요. 이번만큼은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번 기회만 넘기면 무조건 갚겠습니다. 진짜예요.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며 저녁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도연이는 또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실은 이제 곧 그 일대에 재개발이 들어설 거라는 소문이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움직이면 그 땅을 평소보다 2배 이상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대요. 제가 직접 그 사람을 소개시켜 줄 테니 걱정 마세요. 이번 일은 정말 믿어주세요. 제발요. 도연이는 울면서 목소리에 절박함을 꾹꾹 눌러 담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뭐라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한 채 생각 좀 해보겠다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내려놓은 뒤 저는 혼자 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곧 순덕이가 뒤따라왔습니다. 도연이가 또 전화했지? 아내는 제 눈치를 보며 물었는데 아무래도 제게 전화하기 전에 아내와 먼저 입을 맞춘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자식 키우는 게 참 힘드네. 도연이가 이번에 정말 힘이 드나 봐.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 나도 그랬어. 더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줄 것도 없고 그 얘기 듣고 진짜 마지막이래. 믿어달라는데 어떡해. 그 마지막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놈의 마지막. 하지만 이번엔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그 땅은 안 된다고 말했잖아, 순덕아. 우린 이제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거마저 잃으면 우리 어떻게 사냐? 그 말을 꺼낸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마음속에선 갈등이 사정없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순덕이는 이번에도 그 단호함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식 하나 그거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놈 하나 살려내는 게 그렇게 어려워? 우리가 뭐 잘 살자는 것도 아니고 늙어 죽기 전에 자식 하나 살아나면 된 거 아니야? 나는 안 도와줄 수 없어. 아내는 눈물을 훔치지도 않은 채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더는 내어줄 것도 기댈 것도 없다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죠.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큰 소리를 주고받았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먹다만 밥그릇이 식어갔고 다툼 끝에 순덕이는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마루 끝에 앉아 허옇게 떠오른 달빛을 바라보며 한참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평생 살아오는 동안 저는 줄곧 아내 손에 쥐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웃으며 만수 영감은 순덕이 눈치 보느라 허리도 못 펴고 산다 했지만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내가 든든했고 또 저도 어느새 그 그림자에 기대 사는 게 익숙해졌던 거지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마음 깊은 데선 자꾸 이건 아니다라는 소리가 올라왔지만 아내의 눈물 섞인 설득 앞에서 저는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그렇게 해요. 나야 뭐 힘도 없잖아. 당신이 이번에도 이겼어. 제 말에 순덕이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금세 아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아내는 마루에 앉아 뭔가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고 그날 오후 결국 땅을 보러 왔습니다.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 주차장에 들어선 외제차, 처음 보는 사람에게 땅을 내어준다는 게 영 마음이 불편했지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 벌어졌습니다. 땅 끄트머리 얕은 언덕 너머로
뭔가 봉긋하니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 땅이라 믿고 밭을 일구고 했던 그 뒤편으로 어찌된 일인지 무덤이 하나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본 땅을 사러 온 사람은 얼굴이 굳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저 묘지 때문에 이 땅은 아무리 개발된다 해도 골치 아파요. 저 묘 이전하지 않으면 계약 못 하겠습니다. 저런 묘가 있다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바쁜 사람 오라가라. 아내와 저는 얼굴을 마주보고 얼어붙은 채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무덤, 분명 저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 땅을 돌보러 자주 들렀는데 그의 아내가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이후로 발길을 끊었고 그 사이 땅은 방치된 채로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에 다시 찾아왔을 땐 무성하게 자란 풀들 속에 봉분 하나가 엉켜 있었고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어두웠고 저와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에게 당장 못 넘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덤 때문에 그것을 팔지 못한다는 말에 그날 밤 저는 속이 다 뒤집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 무덤은 도대체 누구 것인가? 왜 거기에 자리했는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는 새벽 내내 방에서 마루로, 마루에서 또 다시 부엌으로 기웃거리며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들은 말 그대로 돈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묘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보고도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더 조급해진 눈빛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그냥 묘 하나 치우면 되는 일 아닙니까? 누가 여기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인도 모르는 무덤 같은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냥 처리하면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가슴 깊숙한 곳이 무너져 나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순간 벽 쪽으로 시선을 돌린 채 입술을 꽉 물었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런 말을 그리 쉽게 뱉는 걸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그 무덤이 어떻게 거기에 들어섰는지 그 내막은 모르고 관리된 흔적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건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의 묘였습니다. 세상의 묘를 마음대로 파헤쳐도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목이 타는 상황이라 해도 그런 식으로 남의 묘를 그냥 처리하자는 말은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그건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묘를 허락 없이 건드릴 수는 없어.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아들은 제 말을 듣고서도 여전히 말귀를 못 알아듣는 눈치였습니다. 아버지, 그 땅은 우리 땅이잖아요. 주인 허락도 없이 남의 사유지에 자기 가족 무덤을 몰래 만든 건 그쪽이 먼저 도리를 어긴 거 아닙니까? 그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제가 구청 장사 담당 부서에 알아봤는데 불법 무단묘지라면 정식으로 절차 밟으면 개장허가 나오는 건 어렵지 않대요. 신고하고 공고하고 연고자 없으면 이장할 수 있다잖아요. 그게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만 토지 소유자로서 허락하시면 나머진 다 진행할 수 있대요. 이참에 처리하고 땅도 깨끗이 정리하자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버렸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마음으로는 도무지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넓은 마을 땅 중에 하필 왜 우리 땅에 그 무덤이 있었을까요? 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때까지 있었던 것일까요? 모르고 지나쳤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똑똑히 보았고 그 앞에서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그 밤 저는 그 무덤이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그 안에 누워있는 사람이 나와 눈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아 눈을 감아도 그 봉분이 자꾸 떠오르는 밤이었습니다. 그 무덤을 앞에 두고 저뿐만 아니라 땅을 사려는 사람 역시 껄끄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했지만 우리네처럼 흙묻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런 걸 쉽게 넘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누군지 모르는 무덤이고 누가 묻혀있는지 알 길이 없다 해도 괜히 건드렸다가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 걱정이 마음 깊은 곳에 가시처럼 박혀 자꾸 신경을 긁고 있었습니다. 묘지를 둘러보았을 때
그 사람도 말했습니다. 이런 건 깔끔하게 정리만 되면 괜찮겠지만 찝찝한 건 사실입니다. 파묘가 문제없이 끝나면 계약하겠습니다. 결국은 그 무덤이 거래의 열쇠가 되어버린 셈이지요. 묘비도 없이 흙으로만 덮인 봉분, 오랫동안 돌보는 이 하나 없는 그곳을 한쪽으론 남의 것이라며 경계하면서도 또 한쪽으론 그냥 옮기기만 하면 되는 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망설이고 있는 동안 제 아내 순덕이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덕이는 아들과 짝짝꿍이 되어 저 몰래 동네 이장에게까지 손을 뻗었고 결국 이장은 마을회관에 나와 직접 저희 땅을 둘러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묘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안 됐으니까 무연고 묘는 아니고요. 이건 불법 무단 묘지로 봐야 합니다. 원칙대로 하려면 공고도 붙이고 절차도 밟아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주인도 없는 묘 같고 하니 제가 구청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서두르면 통상보다 절차 줄여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신경 써볼 테니까 너무 걱정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입술이 바짝 말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망설이는 동안 일이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내는 제게 말을 아끼며 이미 결정된 일처럼 말했습니다. 도연이도 그렇고 이장님도 다 알아봤다네. 당신도 그만 마음 내려놔. 기왕 이렇게 된 거 끝이 정리하고 땅 팔아서 아들 좀 살리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여겼던 일이 이제는 모두의 입에서 문제없다는 말로 포장된 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파묘가 결정됐고 날짜까지 잡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흘렀고 그날 새벽 저는 무덤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안개가 짙게 깔려 땅끝이 잘 보이지 않았고 새소리조차 숨을 죽인 듯한 그 시각, 봉분 앞에는 소박한 제사상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절반은 아내가 새벽에 지은 조밥 한 그릇, 그 옆엔 직접 담근 묵은지 몇 점과 집된장 불어 끓인 국 한 그릇, 그리고 고구마 몇 알과 삶은 달걀, 조용히 피워둔 향 몇 자루. 그 자리에 서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 누군가의 아버지이거나 어머니 혹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피부치가 고요히 묻혀있던 자리를 우리는 이제 삽으로 파내려는 겁니다. 아내는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고 저는 상 앞에 앉아 묵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없는 무덤을 향해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곳으로 바람 막히지 않고 볕 잘 드는 대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부디 저희 뜻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속에 오랫동안 응어리졌던 돌덩이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앉은 듯 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복판이 싸하게 식어갔습니다. 묘 옆에 받친 술 한 잔이 풀잎 사이로 스며드는 동안 저는 마치 누군가 뒤에서 지켜보는 듯한 기분에 자꾸만 등어리를 만지게 되었고 말끝마다 떨리는 숨결이 허공에 남아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순덕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우리 정성 다 했으니 이젠 괜찮을 거야. 좋은 곳으로 가실 거야. 그렇게 관을 들어올리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쇠삽이 봉분을 덮은 흙을 마지막으로 걷어내고 업자들이 굳은 얼굴로 나무관을 들어올리자 그 틈 사이로 갑작스레 하얗고 굵은 뱀 서너 마리가 쏜살같이 튀어나왔습니다. 순덕이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고 저 역시 몸이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나면서 등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어느새 손에 묻은 흙이 차갑고 끈적했으며 입안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뱀들은 흔히 논두렁에서 보던 그저 그런 놈들이 아니었습니다. 허옇고 등에는 어렴풋이 무늬가 번져 있었고 눈빛이 묘하게 붉게 비쳤습니다. 누군가 날카롭게 저건 백살무사 아니야? 라고 속삭이는 게 들렸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살면서 뱀을 처음 본 건 아니었지만 그런 느낌의 놈들은 처음이었거든요. 이건 무언가 평범한 짐승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를 지키다 나온 듯한 묘를 허무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눈빛 같았습니다. 업자들은 뒷걸음질 치며 다급히 입을 모았습니다. 이 관 오래됐습니다. 나뭇결이 너무 질고 못도 철이 아니라 청동으로 박혀 있어요. 이런 건 적어도 100년 아니 몇백 년 됐을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인데 딴 곳에 있던 관을 이곳에 다시 묻은 것 같아요. 3년 전에는 여기에 묘가 없었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대체 이 무덤이 누구의 것이었단 말입니까? 왜 하필 우리 땅 한복판에 아무도 몰랐던 그런 자리가 저는 결국 다시 관 앞에 섰습니다. 관을 열어보자 이미 유골은 흙으로 스며든 지 오래였고 그 안에는 짐작할 수 없는 시간의 무게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분이 스스로 땅으로 돌아간 것처럼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그제야 겨우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등에 흘렀던 식은땀이 멈췄고 심장이 쿵쿵 뛰던 가슴도 차츰 진정되어 갔습니다. 저는 모자를 벗어들고 관 옆에 무릎을 꿇은 채 작게 읊조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누구신지는. 하지만 저희가 경솔했다면 부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자리에 더 조심스럽게 모시겠습니다. 반드시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저는 관을 조심히 덮고 업자들과 함께 새로 준비한 자리에 다시 안장하기로 했습니다. 땅은 잠시 열렸지만 제 마음은 아직도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꾸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무덤은 우리 삶에 무언가를 경고하려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관을 들어올리고 바닥을 정리하던 중 흙 속에서 뭔가 단단한 물체가 삐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엔 돌멩이인가 싶어 무심코 손을 뻗었는데 표면을 닦아보니 그것은 분명 나무로 된 상자였습니다. 때묻고 낡긴 했지만 틀어짐도 없었고 묘하게 정교하게 다듬어진 모서리며 손잡이 부분엔 누군가 오래전 직접 새긴 듯한 문양이 남아있었습니다. 무게도 제법 나갔습니다. 두 손으로 안고 들어올리니 속이 빈 건 분명 아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업자들도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 누구도 입을 먼저 열지 않았습니다. 아내 순덕이는 손끝으로 먼지를 쓸어내며 이건 뭐지라고 중얼거리긴 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날 수 없는 찜찜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건 여는 게 아니야. 그게 본능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오래된 무덤 속에 함께 묻힌 물건은 그 주인의 뜻이 담긴 거라 여겨야 합니다. 호기심으로 함부로 열었다가 무슨 화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상자를 조심스레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모두 잠든 뒤 방안 불을 희미하게 켠 채 상자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한번 크게 울리고는 쿡쿡 자꾸만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물쇠처럼 보이는 부분을 살짝 만져보던 순간 툭 하고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제 숨은 턱 막혀버렸고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며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 안에는 도무지 상상도 못했던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반짝이는 것들이 고요히 누워있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제 손바닥만한 금괴 22개였고 그 아래엔 곱게 쌓인 비단천 속의 옥으로 만든 놀이개며 옷가락지 몇 개가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닿기만 해도 차가운 기운이 전해졌고 그것들은 분명 아주 오래된 물건이었지만 정성껏 보관된 듯 금속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승길 노잣돈이라면 보통 관 안에 넣었을 텐데 왜 관 아래에 따로 묻었을까?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른 의문이었습니다. 분명 이건 그저 가난한 평민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숨기듯 그러나 정성껏 묻었던 이유는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보물을 집에 들여놓고 산다는 건 제 마음속 어디 한편이
끊임없이 불편했습니다. 괜히 욕심 부렸다가 화라도 미치면 어쩌나, 자식들 일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번지면 어쩌나 싶어 결국 저는 그 상자를 조심히 다시 싸서 마을 이장님께 찾아가 드렸습니다. 이장, 이건 아무래도 내가 갖고 있기 좀 그렇네. 문제 생기지 않게 잘 보관해줘. 난 욕심 없으니 절차대로 하게나. 이장님은 처음엔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곧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그 일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땅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구청에 재개발 허가 서류를 제출하려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달라진 바로 아들 도연이었죠. 목소리가 탐욕스러움이 휘감겨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에요? 도연이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날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땅에서 나온 보물을 왜 이장님한테 줘요? 그것 우리 겁니다. 우리 거라고요. 저는 한숨을 길게 삼킨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그건 우리 것이 아니지 않냐. 우리가 무덤을 이장하면서 그 밑에서 나온 상자는 분명 그분의 생전 물건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나는 그걸 아무데나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장님께 정식으로 맡기고 누가 함부로 못 건드리게 보관해달라고 부탁드린 거야. 우리가 손댈 건 아니라는 마음뿐이었다. 그러자 도연이는 짜증이 섞인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게 그 무덤 주인 거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건 아니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연이는 말을 끊었습니다. 없잖아요, 증거. 설사 있다 쳐도 그 무덤은 주인도 없고 돌보는 사람도 없고 관청에 신고해도 무용고로 처리된 묘라면서요. 근데 거기서 나온 보물을 왜 다른 사람한테 줘요? 오히려 도굴꾼이나 이상한 사람들 와서 무덤을 더 파헤치고 그 무덤 주인도 피곤해지지 않겠냐고요. 그 말에 저는 숨을 고르며 한참을 참았습니다. 아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쩌자는 거냐? 그러자 도연이는 아주 담담하게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가져야지요. 아버지가 찝찝하다고 하시니 제가 가져갈게요. 이장님께는 제가 알아서 잘 말씀드릴게요. 이건 더 늦기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이 덜덜 떨렸습니다. 속이 매캐해지고 혀끝이 말라붙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그렇게도 안달복달하며 지켜온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 끊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도연이는 그대로 차를 몰아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고 하늘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지만 그놈의 발걸음엔 망설임도 맥도 없었습니다. 이장님 댁 앞마당에서 도연이가 초인종을 누르고 급기야는 문까지 두드려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기어이 그 아이는 제가 맡겨둔 보물상자를 가지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새벽 손에 묵직한 나무상자를 들고 고개를 빳빳이 든 채 저희 집 대문 앞에 서 있던 도연이를 보았을 때 제 가슴은 텅 빈 독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금값이 어떤 세상입니까? 상자 안에 들어있던 금괴는 22개. 그 무게며 광택이며 어쩌면 그 땅 한 떼기보다 더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손에 쥔 아들은 더 이상 우리 도연이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 떨어진 거대한 기회를 바라보는 눈이었죠.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욕심이, 그리고 그 욕심의 밑바닥엔 부모쯤은 얼마든지 제쳐둘 수 있다는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도 가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무 말도 통하지 않을 사람이 되었다는 걸 그 짧은 순간에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도연이는 보물상자는 물론 이장까지 끝내고 받은 땅값까지 하나 남김없이 챙겨갔습니다. 등기 이전도 서류 정리도 죄다 자기 이름으로 해버렸습니다. 남은 건 제 손에 남은 흙냄새뿐이었습니다. 저와 순덕이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 혼자
산을 올랐습니다. 새로 이장한 그 묘지를 향해 이제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식 대신 아비 된 자로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면서 내 손으로 파내고 빼앗고 흔들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묘 앞에 풀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소리조차 죄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처럼 그 앞에 물을 떠놓고 향을 피우며 빌었습니다. 제발 제 아이만, 제 손주만 아무 일 없게 잘 살게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세상이 거짓말처럼 달라지기 시작했죠.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너무 격렬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이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고 저는 그것이 전처럼 잘 되었기에 부모에게 연락을 안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저는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연이도 염치가 있었던지 연락을 못한 거였더라고요. 알고 보니 사업에 투자한 돈이 한순간에 바닥났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런 거래처 부도, 사기 피해, 그리고 어이없게도 본인이 대표로 등록해 놓은 회사 명의의 빚이 폭탄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회사 일로 한참 정신없었을 때 생각지도 못하게 한밤중에 연기가 스며들기 시작하더니만 도연이네 집에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가스 누출이었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한밤중에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시작된 화재는 집안 거의 전부를 태워버렸고 손주는 그날 저녁 친구네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지도 못한 하수구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깊숙하게 빠졌다기보다 추락해버렸던 손주는 그때 어떻게 머리를 다쳤던지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손주의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찾아갔고 며느리는 울고불고 하면서 도연이를 원망하며 손주 걱정을 하고 있었고 도연이는 세상이 무너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도연이를 불러서 따로 이야기를 했는데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고개 빳빳이 든 도연이는 이제 어디에도 없고 무너지고 나약한 모습으로 말라붙은 눈빛을 보며 저를 대했지요. 아버지, 나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렇게 울먹이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네가 그 사람에게 허락 없이 손댄 대가 같다. 그렇게 남의 무덤, 남의 물건 함부로 가져오는 거 아니잖냐. 하물며 죽은 사람 것은 더 그렇지. 지금 우주까지 다녀오는 시대에 그런 것을 믿으라고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어찌 되었든 네가 잘못을 했고 안 좋은 일은 벌어졌잖니. 그 순간 도연이는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악몽에서 깨어난 듯 몸을 떨며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그것을 다시 내어줄 마음이 없었던 듯 그냥 불행이 지나가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고 시간이 흐르면 다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이를 악물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도연이를 설득했지만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까지 설득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웠지요. 문제는 그 불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아파서 누워 있었고 며느리는 손주를 걱정하며 분명히 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더 이상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가방 하나 달랑 메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흔한 쪽지마저 안 남기고 말이지요. 나중에 아들이 실종 신고를 내보니 참으로 어이없는 곳에서 붙잡혔고 그곳은 바로 호텔이었습니다. 손주가 병원에서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동안 병실 의자에조차 앉아보지 않고 다른 사내와 눈 맞아 떠난 겁니다. 그 일이 벌어진 건 정말 갑작스러웠고 아들은 그날 이후로 정말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집을 떠나서 손주 때문에 아들네 집에 가서 지내게 되었는데 아들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처음엔 밤마다 깜짝깜짝 놀라 깨어났고 조금 지나니 밥도 안 먹고 방 안에서 멍하니 창문만 바라보다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순덕이와 제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눈동자는 초점 없이 떠다녔습니다.
결국 정신과에 데리고 갔더니 의사는 창난 증세라고 말했습니다. 자극을 멈추고 쉬게 하라는 말만 반복했지만 저는 그 말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 자꾸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가요, 그 묘지에 나온 그 여자가 자꾸 따라와요. 처음엔 멀리서만 서 있더니 이제는 바로 제 침대 곁에 와서 속삭여요. 내 자식들이 준 거 네가 왜 가져갔니? 내놔라. 내놔라. 그게요, 아버지. 너무 무서워요. 저는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눈빛은 날이 갈수록 흐려졌고 멀쩡하던 말씨도 흐느적거리며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순덕이는 손주 병간호에 지쳐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집안이 무너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고 집에서 멀지 않은 절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의 회복을 빌고 집안에 들여온 이 알 수 없는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작은 절이었지만 초파일 연등이 아직 몇 개 남아있었고 부처님 앞에는 새벽부터 찾아온 노인들이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아들의 이름을 읊조리며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제 아들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죄는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만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몇 날을 절에 오르내리는 사이 어느 날 이상하게 머릿속이 쨍 울리듯 무언가 하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자꾸만 자기 자식들이 준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 도연이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자식들이 준 돈이었을까?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혹시 그 상자 안에 든 금괴며 옷가락지며 놀이개들이 그 무덤 주인의 자식들이 생전에 혹은 저승길을 위해 마련해준 물건들이었던 건 아닐까? 부모가 떠나며 안심하라 말하듯 남긴 정성, 아들이건 딸이건 자기 돈으로 정성껏 준비해둔 그 물건들을 남의 손에 무너뜨려버린 건 바로 우리였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에 박히자 등 뒤가 얼어붙은 듯한 한기가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절 마당 한켠에서 대나무를 자르고 있던 스님 한 분이 제게 다가오더니 허리를 굽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원래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면 그 허기가 세상을 돌며 다른 자리를 파고들지요. 그 말이 그대로 제 심장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결국 아들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순덕이도 이상하게 기운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입맛이 없다더니 이내 손발이 저리다고 했고 얼굴이 누렇게 뜨며 기운 없이 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렇다 할 원인도 찾지 못했고 의사도 스트레스성 면역 저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땅을 팔자고 먼저 말한 사람, 그 보물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렸던 제게 자식 하나 살리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며 울던 사람, 바로 순덕이었습니다. 그 죄책감과 두려움이 이제 아내의 몸을 차근차근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뭘 그렇게 괴로워해? 난 당신을 원망 안 해. 그때 우리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야. 하지만 이제 돌려놓을 수 있는 건 내가 돌려놓을게. 저는 그렇게 혼잣말하듯 말한 뒤 땅을 산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그 무덤 원래 자리로 다시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잘못한 것 같아서요. 처음엔 한참 말이 없더니 상대방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실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요. 저도 말이지요. 요 며칠 밤마다 이상한 꿈을 꿉니다. 한복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저한테 내 자식들이 준 걸 왜 가져갔느냐고 저희 집에도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서 좀 껄쩍지근하던 참이었습니다. 그 땅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다행스럽게도 그 땅을 소유했던 사람은 도연이처럼 끔찍한 일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치가 떨렸던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도 더는 그 땅을 갖고 있고 싶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숨소리까지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밤이면 자꾸 뒤통수가 서늘해지고 가슴이 눌려 일어날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좋다며 땅을 제게 내어주었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번 이장했던 그 무덤을 다시 한번 파묘하기로 했습니다. 가슴 깊이 송구스러웠지만 이번엔 반드시 제대로 모셔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순덕이 손을 꼭 붙잡고 다시 산 중턱 그 자리에 섰습니다. 아내는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 눈빛은 예전처럼 또렷했고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이 저질렀던 모든 일 저희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모자르지만 정성껏 다 드리겠습니다. 도연이가 가져간 보물은 이제 없었기에 저와 아내는 그동안 모아놓았던 금반지며 순금 귀걸이며 결혼할 때 받았던 조그만 패물함까지 꺼내어 작은 상자에 담아 함께 모셨습니다. 양이 부족한 건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묘를 다시 덮으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은 죗값은 앞으로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 제 아내는 살려주시고 제 아들은 부디 더 이상 어둠 속에 끌려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이후 기적처럼 순덕이는 조금씩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기침이 줄고 입맛을 찾았고 마침내 예전처럼 뒷마당에 나가 닭 모이를 뿌릴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땅은 다시 찾았지만 그건 더는 팔 수 없는 땅이었고 그저 우리가 평생을 걸고 지켜야 할 약속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이 마을을 떠나기로. 모든 일이 일어났던 그곳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에서 조용히 여생을 마무리하자고 저는 마지막으로 땅 옆에 나지막이 새긴 팻말을 하나 박았습니다. 이곳은 다시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쉼이 깃든 땅이니 그 누구도 손대지 마시오. 그리고 저는 순덕이의 손을 꼭 붙잡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어느 날 도연이가 예전에 말하던 대로 정말 그 일대의 재개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국가 주도로 도로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었고 우리 땅도 그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가 싶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미 묘는 제대로 모셔드렸고 우리는 그 땅을 다시는 팔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졌던 터였기에 한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개별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에서 일괄 수용하는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담당자들도 몇 차례 찾아와 상황을 설명했고 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들 앞에 섰습니다. 이 땅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저 땅이 아니고 누군가의 마지막이 깃든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미 많은 폐를 끼쳤고 이제라도 그 뜻을 지키려 했던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그 사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담당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 뜻을 따라 모든 절차는 조용히 그리고 정중히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몇 달 후 보상금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숫자를 보니 숨이 턱 막히더군요. 그땐 보물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그 땅이 오르게 된 가격은 그보다 훨씬 더했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세상과 등을 지고 살아왔던 도연이는 이제 와서야 자신이 무너뜨렸던 모든 것을 스스로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은 이미 파탄났고 그토록 사랑했던 손주는 긴 혼수 상태 끝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아이의 손가락이 움직였다는 소식을 듣고 도연이가 무릎을 꿇고 울었다는 이야기를 간호사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이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정신을 추스르고 작은 일부터 시작했으며 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혼은 조용히 마무리되었고 지금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지요. 예전처럼 살갑진 않지만 가끔 짐 한 보따리 들고 찾아와 아버지, 어머니 요새 별일 없으시죠? 하고 묻는 아들을 보며 우린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겪으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사람은 욕심을 품는 순간 그 욕심이 자신을 어떻게 삼켜버리는지 반드시 겪게 되어 있고 그것이 내 아들이라 하더라도 결국 자기 손으로 배운다는 것을요. 도연이는 이제 압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내고 정당하지 않은 길로 얻은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며 언젠가는 반드시 더 큰 대가로 되돌아온다는 걸요. 파멸을 한 그 무덤 때문인지 정확히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겪은 그 모든 일이 정말 그분의 노여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우연히 겹친 결과였는지 믿기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날 그 뱀이 튀어나오던 순간부터 그 상자를 처음 열어봤던 밤, 그리고 아들의 꿈에 나타난 그 여인의 말을 들었을 때까지 분명한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모든 일이 사실이었는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 그저 그분의 자리를 되찾아 드렸다는 그 한 가지로 제 마음을 다잡으려 합니다. 어쩌면 그게 지금까지 살아오며 제가 배운 가장 깊고 무거운 삶의 가르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슴에 얹혀있던 말을 이렇게 꺼내놓을 수 있어서 오늘 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 합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